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7월 18일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합의를 기반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평화롭고 영구적으로 종식하는 데 두 국가의 법이 최선의 경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7월 19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을 공습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사망자 중 1명은 시리아 정부군이고 나머지 2명은 친이란 민병대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격 목표가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기 창고와 시리아 육군 4사단 시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20일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후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에 접근하는 항로에 해상비례를 추가 설치했다며 흑해를 항행하는 민간 선박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흑해 곡물협정이 종료된 이후 세계 곡물가는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미국 밀 선물 가격은 19일 8.5% 급등해 지난해 2월 개전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7월 23일 대법원이 행정부의 인사결정에 대해 합리성 기준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는 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텔아비브를 출발해 5일 만에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시위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를 늘려 예루살렘에서는 최소 2만 명에 달했습니다. 시위대는 의사당국은과 주요 정부부처 청사 앞에 집결해 밤샘 시위를 지속하는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불안정한 심장박동으로 인해 심박조율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26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 중동 전문 분석요원이신 조현영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 방송된 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댓글 단 거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두 분 설명 너무나 귀에 쏙쏙 잘 들어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조현영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글도 있고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아이고 제일 반가운 소리네요. 후원하겠습니다. 아멘. 두 분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글도 있는가 하면 또 뭔가 이렇게 좀 잘못 알고 이렇게 삐딱하게 쓰신 분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건국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상이 없었으며 그 후에 아랍 국가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며 시오니즘을 주장하며 꾸준히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편향된 논점을 지속한다면 비난과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브레드 TV가 이게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신앙적 관점을 우리가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신앙적 관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데 그렇죠. 이분은 뭘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길게 쓰셨어요. 한국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욕하는 사람은 잘 보질 못했는데 제목이 잘못된들 아마 지난주 우리 이스라엘 투데이의 제목이 서방 언론과 한국 언론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만 편향보도 패냐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니 본인들 주변에서는 이스라엘 욕하는 사람 이분은 주변 사람들이 참 좋은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언론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조중동이 이스라엘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들을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남의 회사에 이거 막 문 닫으라고 조중동의 폐간을 기도합니다. 아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는데 보도를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보도 형태만 보더라도 한국 언론은 서방 언론만 그대로 갖다가 베낍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렇죠. 문 닫으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국 언론들도 좀 진실을 보도하는 그런 언론사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남 얘기하기 전에 우리부터 잘하자고요. 예. 오늘도 진실을 얘기해 주실 거죠? 예. 정교하게 갈아서.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분석해볼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거리를 두던 방침을 바꿔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지난 7월 18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 신임 총리들이 취임 직후 미국을 찾았던 관례와는 대조적으로 지난해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네타냐후 총리는 아직도 바이든 대통령의 방미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초청이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방문 전 중국을 먼저 공식 방문할 일정을 발표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총리가 뽑히면 그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이 관례였는데 베냐민 네타냐후가 총리가 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뭐 조 바이든이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 왜 이렇게 미국의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만나는 걸 이렇게 꺼려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도드라지는 건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이제 이른바 이스라엘 퍼스트 정책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성전산 서안 지구에 관한 팔레스타인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가장 핵심적인 이견인 게 이제 이란 핵 문제죠. 왜냐하면 이란 핵을 합의시켜야 되는데 최대 걸림돌이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심기가 불편한 거고, 또 과거 구원도 작용한 것 같아요. 과거 원한. 그러니까 과거 이란 핵 문제를 두고 오바마 행정부와 네타냐후 총리가 대결해서 국제무대에서 선방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패한 민주당 인사들의 구원이 좀 깊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감정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이제 겨우 마지못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 바이든이 그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아마 그 원인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눈치만 봐야 되느냐, 왜 미국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에도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아마 이스라엘 쪽에서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우방이죠. 이제 우리나라처럼 한미동맹처럼 상호방호 조약은 없지만은 다른 국가들보다 결속력이 강한 인지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까지 경제 및 군사 원조가 미국이 이스라엘에 주는 군사 원조가 한 2,360억 달러 누적이라고 합니다. 매년. 그래서 한 매년 40억 달러 군사 원조를 매년 이제 MOU로 양해각서로 이제 갱신되는 거거든요. 매년 체결하는 양해각서 체결 조건이 미국이 제공하는 40억 달러의 74%를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26%만이 예외적으로 이제 외부 무기 조달이라고 OSP 명목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26%만 이스라엘 이제 방위 산업의 무기에 활용될 수 있고 그걸 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 체결된 이제 MOU에는 미국 이제 앞으로 이제 매년 갱신하니까 이제 앞으로 체결된 MOU에는 미국 군사 원조의 100%를 전부 다 미국에서 구매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이제 여러 전문가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크네세트 국방부가 이제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군사 원조 MOU 조건을 계속 지속될 경우 매년 13억 달러의 경제 손실과 방위 사업계에서 22,000명의 이제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이제 이스라엘 현지 싱크탱크 이제 IISS는 2020년 발간한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 군사 원조 지속될 경우 방위 사업계에 이제 2만에서 8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발표한 겁니다. 미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업체는 이제 신규 MOU 그 양해각서 이제 100% 그 미국산 구매 방침이 떨어지면 미 방위상업체와 이스라엘 방위상업체를 합병을 할 것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업체들이 미국 자회사로 편입할 거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우수 두뇌와 축적된 방산 기술, 노하우 등이 미국으로 유출된다. 이른바 브레인 드레인이죠. 그 산업 공동화가 이제 불보듯이 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 원조는 이뿐만 아니라 내정 간섭으로도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원조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주장이 굉장히 거세고 있습니다. 매년 40억 달러를 이렇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원조를 해주는 데는 뭐 그냥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네들도 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미국이 그동안 사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내정 간섭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좀 지나쳐왔던 게 이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사법개혁 반대, 그리고 지난 정권에 있었던 레바논 유정 영유권 합의 등 이스라엘 고유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행사해요. 비토권을 사실상 발행하고, 또 최근 들어서 네타냐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내정 감사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레짐 체인지 아니냐. 네타냐후 축출운동까지도 이제 반대파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일으킨다든지 완전 정치에 깊숙이 개입을 해버렸죠. 이제 그런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뭐 자기 나라 좀 이 내치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지 왜 남의 나라까지 이렇게 참견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원조를 많이 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미국 쪽에서도 뭔가 남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원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조금의 40억 달러를 76%에 어떻게 미국 자국 방위 사업체에다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투자하는 거예요. 요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원조적 성격은 많이 희석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미국이 얻는 이익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첨단 사이버 안보 통신 감청 분야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그동안까지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해서 투사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뭐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뭐 중동에서 아프간 전쟁에서 이게 군사력을 투사할수록 이제 자꾸 실패하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국민들의 여론도 안 좋고 하다 보니 이제 군사력 투사보다는 이제 정보 감청으로 이제 조절하겠다. 약간 코버트 오퍼레이션 위주로 해요. 그러려면 이스라엘의 첨단 그 감청 장비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동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에서도 이스라엘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이제 정보 수집하고 이제 정보 공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첨단 정보 자산을 통해서 미국이 제공한 군사 원조금의 몇 배의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현지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한테 원조를 못 해주겠다.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미국이 입게 되는 손실도 클 거 아닙니까? 그 관련해서 누가 더 손해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미 안보 당국의 고위 인사를 이제 직접 이제 간접 인용한 게 그 칼럼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제공하는 미 군사 원조를 끊으면 오히려 미국의 더 큰 재앙 수준의 손해라고 하면서 손살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손해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 더 이상 우리가 그 원조를 받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미국 원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분석한 여러 가지 칼럼을 들여다보면 전문가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사 원조 중지가 뭐 양국 간의 뭐 우방 관계를 뭐 완전 파탄시키는 것도 아니고 군사 동맹 여전히 유지하고 여전히 정보 공유하고 무역 교류는 여전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원조만 좀 빼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원조는 주는 사람이 갑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가가 어떻게 보면 갑행위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건데 이거를 좀 막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과거 40년 전에 뭐 키부츠 농장 하면서 이제 사회주의 성향의 가난한 국가가 아니다 말이죠. 이제 오히려 원조를 끊어야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쪽에 이런 이제 일방적인 이제 원조는 이제 안 맞다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사이즈도 그렇고 국격에도 양쪽이 안 맞고. 그리고 또 가장 좀 핵심적인 게 뭐냐면 또 이 원조를 줌으로써 나오는 이 부작용들이 뭐냐면 이 미 원조의 이제 거강꾼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기생하는 이스라엘 제도권 정치인 혹은 NGO 단체들이 이 원조금으로 안에서 이제 해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국내 정치를 또 왜곡시켜요. 요번에 사법개혁 반대 시위에도 대부분 요쪽에 원조 빌미로 이거 만약에 이거 계속 사법개혁 하면은 원조 끊긴다 하면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파생하는 여러 가지 NGO 단체들이 사실상 이제 반네트냐후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부 정치 왜곡을 가져와요. 이 원조 자금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가 3,00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역사적 교훈이 있다란 말이에요. 생존 노하우도 있고 철학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생존은 곧 미국이 보장해준다는 이런 등식, 이른바 우상을 부셔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현지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원조는 이제 끊자라는 게 좀 그 자유공화 진영에서 좀 목소리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올 때는 더군다나 거금이 올 때는 뭔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이제 나라가 생긴 지 75주년 이상 정도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이제 초청을 했어요. 안 할 것 같다가 이번에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된 배경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의 개입도 있고요. 모양새가 이제 중국이 개입해서 이제 사우디 이란 관계 정상화하고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근데 미국은 뭐 소위 얘기해서 중국 견제를 갖다가 이제 안보 국시로 삼았는데 이제 중동에서 뺏기니까 모양새가 안 좋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제 내년 이제 곧 대선 시즌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이든의 중동 정책 성적표가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즉 본인이 주장한 이란 핵 합의도 뭐 그냥 지지부진되고 있고, 이스라엘 관계, 그러니까 중동의 핵심 파트너인 이스라엘 관계는 거의 파탄 지경이고, 그러니까 중동 정치의 핵심인데 두 가지 성적표가 다 빵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 또 쇼를 해야지 또 이제 아름답게 옵틱을 해서 이제 그래서 대통령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러면서 우리는 관계 좋아하면서 겉으로 이제 포장하는 거죠. 안에서는 고라 이제 썩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정도 아직 공개가 안 돼서 언제 만난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어렴풋하게 연말
지금 1년이 지나서 연말에 만난다고 그러고 의제도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이걸 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이 대목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아직 그 명확하게 언제 만난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군요. 왜 갑자기 만난다는 얘기도 없어요. 일정도 없고 의제도 없고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그냥 모양새만 만든 거예요. 대통령 초청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불러주신 건 고맙지만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요 하면서 이렇게 배짱 튕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한 번은 가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이뻐서라기보다는 또 제야 유대 공화주의 인사들이 있고 미국 공화당도 있고 그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라도 가야 돼요. 어떤 이게 정치라는 게 약간 쇼비즈니스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옵틱이 중요하다 보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힘들 것 같네요.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수싸움을 하겠죠. 일단 뭐 패는 이스라엘 쪽이 좋은 걸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인 하마스 및 헤즈볼라로 이스라엘의 안보적 소요가 급증한 가운데 가자지구와 시리아, 레바논까지 이스라엘은 현재 심각한 다중전선 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현재의 안보 상황을 반영하듯 이스라엘은 자율무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AI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군사작전에 AI 시스템을 탑재해서 공습 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목표물 선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I 알고리즘이 오히려 불필요한 사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입장과 AI 시스템은 오직 방어 목적에만 쓰여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여러 부대에서 AI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AI면은 인공지능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스라엘의 안보 상황이 이제 어떤 거냐면 정규군을 상대하기보다는 이란과 이란 대리 세력, 즉 피하 구분이 쉽지 않은 테러 세력과의 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끼리 이렇게 뭐 우크라이나 이렇게 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테러 세력이다 보니까 그 공격 대상 피하 식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근데 이 분야에 이제 AI가 활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뭐 하마스부터 시작해서 가자지구 하마스,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그다음에 북쪽 시리아 헤즈볼라, 또 저쪽에 있는 이란까지 이제 뭐 다중 전선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러 세력이 침투되는 거를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일단 정보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테러 세력을 특정하기 수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스타텍이라는 이제 CCTV 카메라, 드론 영상, 위성 이미지, 전자신호, 그 다음에 SNS에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다양한 엄청난 빅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해요. 그럼 수집을 하면 프로세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래서 8200 정보부대가 운영하는 이제 데이터과학 인공지능 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 프로세스를 해서 나름 이게 집단적인 디지털 아키텍처를 그려내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다. 그래서 테러 세력하고 적군을 이제 딱 타겟 애쿠지션이라고 설정을 하는 거죠. 적이 누구라는 거를. 그래서 IDF 정보 장기와 현재는 이제 AI가 그 목표물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정보 장기가 테러범 식별을 하려면 엄청난 이 시간이 투여되고 이러는데 AI가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다음에 실행 단계. 그러니까 타겟이 딱 설정이 됐으면은 이걸 타겟을 해야 이걸 타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폭격할 때. 그래서 공습 단계에도 AI가 활용이 된다고 해요. 선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후공습도 신속하게 실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이런 거예요. 군사적으로 승인된 타겟에 대해서 탄약의 부하를 계산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가 하면 전투기와 드론의 수천 개의 타겟을 할당하고 있고요. 공습의 적정 시기까지도 AI가 이제 예측을 해줘요.
그다음에 공습 속도는 파격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다음에 타격 범위는 굉장히 넓어지고요. 그리고 전시 이제 병참 지원도 AI가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기술력으로 이제 이거를 갖다 일원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보도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군은 그동안 그 여러 전투에서 실제로 이렇게 AI로 활용한 전투 경험을 많이 쌓아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효과를 봤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난 2022년 8월, 그다음에 2023년 5월 이런 이제 가자와 등등 이런 작전에서 그게 아마 최초의 AI 전쟁이라고 스스로 명명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있던 이제 제닌 군사작전에서도 이제 AI를 활용해서 20번 이상의 드론 공격에 12명의 테러범만 사살하고 민간인 사상자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보도해 드렸던 이제 소년병 논쟁에서도 이제 민간인이 아니냐,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이 세게 나올 수 있던 게 뭐냐면 이런 데이터 이미 정보 분석이 끝난 거예요. 딱 얘는 SNS 등등 여러 빅데이터를 보니까 얘는 테러리스트라고 딱 찍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논란이 딱 그대로 종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과거에 비해서 하면 할수록 이제 전투 학습 능력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사상장 계속 줄어들고 이제 파괴는 계속 올라가고 요런 이제 장점이 있죠. 야, 이스라엘 그 AI의 데이터에는 우리는 안 들어가 있겠죠? 모르죠. 야, 조력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작전의 책임 소재가 AI냐 인간이냐 이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AI로 추출된 결과값을 이제 정보장교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적군 맞다. 이걸 정보장교가 최종 승인하는 게 약간 반반씩 쓰는 거, 반자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과 AI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른바 자율 AI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제너럴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AI가 전투 공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정보 수집부터 분석, 타겟 패키지, 그 다음에 집행, 엑스큐션, 그 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책임 소재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규칙 사유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면은 일단 파일럿이 이제 격발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이제 현지 매체에서는 이제 출구 플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명령받고 하는 거니까 책임이 가장 낮죠. 법률적 책임이. 두 번째는 이제 정보장교인데, 그 자율 AI가 추출한 도출값에 대해서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정보장교한테도 책임을 물 수가 없어요. 네 판단이 얼마나 개입됐느냐. 이거 AI가 했다. 난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AI한테 책임을 물 수 있냐라는 거예요. AI는 이제 무생물인데 책임을 물 수가 없고, 그럼 AI를 설계한 과학자들이나 개발자들 혹은 엔지니어들한테 책임을 물 수 있냐? 근데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들기만 했지 그 작전 의사결정권에 관한 책임은 우리한테 없다. 그러면서 또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기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현지에서도 그래요. 찬반 논쟁이 좀 치열한데, AI 자율을 완전 자율 AI 시스템 갈 경우에는 전장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결국 책임 회피로 규결될 수 없는 패러다임으로 고착된다라는 거죠. 그게 좀 단점이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해외 뉴스 영상을 보니까 AI 로봇하고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질문하고 AI 로봇이 대답을 하는데 뭐 조금 기분 나쁜 질문이 들어왔나 봐요. 이 AI 로봇이 기자를 하고 아주 한동안 째려보더라고요. 무섭던데. 근데 결국 뭐 전투나 전쟁은 인간이 하는 건데, 이 인간의 싸움에 로봇이 들어왔을 때, AI가 개입됐을 때,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진짜 안 그래도 전쟁이 끔찍한 건데, 눈물도 픽도 없는 그런 이 형국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윤리적인 면도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깊은 이제 심층 보도를 했는데, 거기서 인용한 이제 학자들의 이제 내용이 이거예요. 가치에 기반한 결정을 내려야 할 지점이 있고, 그건 이제 인간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AI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AI 시스템은 오직 방어 목적에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는 건데, 에둘러서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자율 AI 사용보다는 지금처럼 이제 반반씩 인간이 나눠서 하는 걸로 가자라는 건데, 이게 가장 합리적이죠. 근데 여기 딜레마가 있어요. 사실상 반자동 AI로 가면은 가장 지금 좋은 정보장교하고 AI가 이제 의사결정을 나눠서 하는 건 아주 훌륭한 방식인데, 딜레마는 뭐냐면 이스라엘 적성국이나 적대 세력, 예를 들어서 이란이나 중국이 완전 자율 AI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자율 AI로 들어오면 우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AI의 어떤 그 논쟁이 뜨거운 이유가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런 문제들이 항상 전 세계에서
여러 선진국들이 있고 강대국들이 있지만 유독 이스라엘에서 이런 거를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 그 AI 슈퍼컴퓨터를 이스라엘에서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전 세계적으로 막 퍼져나갈 때 백신 맞는 거 이런 것도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하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예사롭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행지표죠, 모든 거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이고 참, 이게 저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말고 레이저빔 같은 것도 개발해가지고 그렇죠. 아주 값싸게 그냥 광선으로만 적을 향해서 그 무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무기도 지금 개발돼서 지금 상용화하고 있고. 자, 세 번째 분석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계의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인 오펜하이머가 오는 8월 국내 개봉을 앞둔 가운데 놀란 감독의 선택을 받은 유대계 과학자 오펜하이머 이야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핵폭탄의 아버지인 유대계 천재 과학자 제이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극비사항으로 진행된 맨해튼 계획에 참여해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극 중 등장하는 또 다른 유대계 인물인 루이스 스트라우스 미 초대 원자력 위원장은 오펜하이머와 핵을 둘러싸고 대립구도를 이루는데요. 예루살렘 포스트는 스트라우스와 오펜하이머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념 갈등뿐 아니라 어린 시절 유대교에 대한 태도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영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재밌게 본 영화 덩게르트 그리고 인터스텔라와 트랜젠더스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올여름에 개봉할 영화가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인데, 이 오펜하이머 영화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평단에서 아주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오펜하이머 핵 개발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다 유대인이에요. 핵무기를 최초로 개발하는 디렉터인데, 나치의 2차 대전 때 이제 나치랑 경쟁하다가 이거 독일이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죠. 그 아인슈타인 해가지고 유대계 물리학자들 다 사인해가지고 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개발해라 해가지고 오펜하이머가 주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히로시마에 원폭 터트려가지고 이제 2차 대전을 종료시켰죠. 여러 분석이 있겠으나 오펜하이머가 이 폭발력의 그 위력을 보고서 이제 참상을 깨닫고 이제 반핵 운동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핵 운동,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냉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미국 이제 보수주의나 이제 공화주의 쪽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핵 개발 더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쟁국들도 갖고 있고 이제 소련이랑 대치해야 되는데 수소폭탄도 개발을 하자고 하면서 오펜하이머의 반핵 운동가 정면으로 부딪힌 게 바로 스트라우스라는 초대 원자력 위원장인데, 이 부분도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과학자들, 그러니까 행정가들, 정치인들이 다 유대인들끼리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펜하이머의 그 출생 배경을 또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유대인 신분을 숨기고 유대교적 그런 교육 그 철학 질서에서 조금 이탈된 친구고, 그 다음에 오히려 스트라우스 같은 이제 수소폭탄을 개발하자면서 핵을 찬성했던 인물인데, 이분은 오히려 정통 유대교적 삶을 살고 생활고에도 이제 토요일날 안식일도 준수하고 코셔의 삶을 지키고 있는 그런, 또 약간 좀 한 레벨 들어가면 유대인 간의 또 갈등이 또 드러나요. 그 정통성을 놓고서. 그런 게 이제 아마 이스라엘 쪽 평단에서는 많은 관심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만든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라는 사람이 혹시 유대인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검색을 했더니 유대인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오펜하이머 영화에 보면은 여기 아인슈타인도 나와요. 네, 아인슈타인도 나오는데 결국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핵의 그 폭발 원리를 밝혀낸 사람도 아인슈타인 유대인이고, 또 핵폭탄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만든 사람도 오펜하이머 유대인이고, 상대적으로 또 수소폭탄까지 만들자고 했던 사람도 또 이 스트라우스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들의 얘기군, 막 뿌듯한 그런 행복한 논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화에 또 다른 수학자가 등장해요.
폰 노이만이라는 수학자인데 일각에서는 또 다른 핵 개발의 숨은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천재들의 천재, 유대계 폰 노이만 수학자인데 이제 이분이 원자폭탄의 원천 기술인 이제 고폭발성 렌즈, 격발 장치를 이제 개발해서 맨하탄 프로젝트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이제 헝가리에 부유한 은행가 자제로 태어났는데 이제 그때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재산을 다 뺏겼어요. 좀 고생을 좀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오펜하이머와 반대로 좀 반공주의자예요. 철저한 반공주의자고 그리고 반핵 운동을 하는 이제 오펜하이머에게 이제 핵폭탄으로 2차 대전을 조기 종료했으며 3차 대전을 예방했다고 핵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수소폭탄도 개발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수학자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학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전략 이론이나 게임 이론의 창시자예요. 컴퓨터에 대한 그 설계도, 아키텍처도 처음 개발한 사람이고 하여튼 기여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이 최초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예방전쟁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에요.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57년 54세의 나이로 돌아갔어요. 왜 그래? 일찍 요절한 이유가 뭐냐면 맨하탄 계획에 참여하면서 방사선에 과다 노출돼서 이제 췌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다양한 군상들이 다 여기서 이제 이 영화 버무려져 가지고 다양한 이제 갈등 요소를 이제 보이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그동안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들었던 덩케르트라든가 인터스텔라 또 트랜젠더스 뭐 영화 보면은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오펜하이머도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개봉을 하진 않았지만 개봉하면 어떻게 보러 가실랍니까? 저랑 같이? 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표 끊어드릴게요. 같이 가서 영화 봅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